여러분 안녕하세요. 양쌤튜브입니다. 자, 우리 4강 소화계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표지를 보고 좀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소화계통은 3개의 강의로 나누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소화계통 전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9강에서부터 식도까지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서는 위에서부터 음식물이 대변이 만들어져서 나가는 항문까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세 번째 강의에서는 소화관에 함께 연결되어 있는 장기들, 간이라든지 담낭, 이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우리 이번 2022년도 강의에서는요, 그 구조 해부학적 용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야, 나 이거 구조랑 용어 외우고 싶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우리 21년에 잘 제작이 되어 있었던 소화계통 그림 공부 영상을 함께 참고하셔서 9강에서부터 자, 이 음식물이 넘어갑니다. 꿀꺽 인두로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 꿀꺽 인두로 넘어갔어요. 인두 이름은 파링스 PHARYNX 이렇게 하는 것들 그림 공부 통해서 2-3번 정도 그리시면은 해부학적 구조, 용어 거의 암기하실 수 있으시기 때문에 그림 공부 한번 하고 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소화계통의 특성, 이 소화관의 특성을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소화관은요, 구강에서부터 항문까지 이 관들을 탈탈 털어서 꺼내면 하나의 기다란 관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관이 각각의 어떤 장기의 기능이나 특성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주머니를 크게 만들고 어떤 부분은 관을 길게 확대를 시키고 어떤 부분은 관을 넓게 만들고 이런 특성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관에서는 쫀쫀한 근육들로 매듭을 지어놓고 어떤 곳에서는 내 스스로 이 근육을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런 식의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소화기계, 소화관이라는 것들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린 이 그림에서만 보더라도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입에서 꿀꺽, 인두, 식도 상부까지는 수의근이에요.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죠. 내가 꿀꺽해서 음식을 쭉 삼켜요. 그러면 위라는 주머니에 들어가게 됩니다. 위라는 주머니에서는 음식물들이 분해되는 과정이죠. 근데 분해된 게 다시 입으로 넘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임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소장으로 내려가고, 소장은 굉장히 긴 장기예요. 6에서 7m 정도 된대요. 이 긴 곳에서 소화, 내 영양분들 흡수가 이루어집니다. 빨아먹을 수 있는 거 다 빨아먹어야겠죠. 그리고 대장으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항문에서 대변 내 맘대로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수의근, 대변 꽉 참고 있다가 화장실 갈 때 돼서 대변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 과정이 바로 소화계통이에요. 여러분 다 이해 가셨어요? 그럼 하셔도 됩니다. 자, 이 소화관이라고 하는 거는 공통적으로 요런 벽면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 단면이 이렇게 소화관을 둥글게 잘랐을 때 안쪽 면이 이렇게 있다고 본다면 여기가 바깥면이 되고요. 이쪽 안쪽이 내측면이 되는 거죠. 내측면이 점막 고유층, 점액 고유층, 뮤코사라고 하는 점막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 점막 근육, 그 아랫부분에 점막 밑층, 서브 뮤코사 아래 고유 근육층, 머스큘라, 그리고 그 아래 맨 장기를 바깥을 싸고 있는 장막 세로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용어들 암기해 볼게요. 소화관의 가장 안쪽 면에는 무엇이다? 점막 뮤코사, 그리고 점막 아래, 점막 밑층, 서브 뮤코사 아래는 이 소화계통들을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층, 머스큘라 코트, 그리고 이 소화관을 마지막 싸고 있는 장막, 세로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점막과 근육층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막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서도 공부했죠? 여러분 요거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실 거예요. 이름 혹시 생각나시나요? 이 그림은 중층, 편평, 상피였죠? 그리고 이 그림은 뭐였나요? 원주, 상피였죠. 상피세포 기억나시죠? 자, 점막 조직은 상피 조직, 에피더리얼 티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값은 원주 상피예요. 원주 상피의 특징이 뭔가요?
원주상피는 일반적으로 흡수 기능을 하거나 혹은 화학적이나 환경적인 스트레스로부터 이 장기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점액이 분비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예외로 식도나 항문과는 중층 편평상피로 이루어져 있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지? 생각해 보시면 자, 우리 중증 편평상피는 뭐였죠? 외부에 자극이 좀 있어서 한두 겹 벗겨나가도 나 큰 지장 없어라는 거였죠. 식도에서 여러분이 뜨끈뜨끈한 김치찌개를 꿀꺽 삼켰을 때 화상을 입는 것들, 라면 국물 후루룩 마셨을 때 화상을 입는 것들, 그럴 때 이렇게 한 겹의 얇은 상피로 되어 있다. 그게 홀랑 벗겨져서 장기에 손상이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금 화상 있고 조금 끓여도 상관없는 식도 그리고 항문과는 뭘로 되어 있다? 중층 편평상피로 되어 있다. 이 상피의 특징 외워두세요. 기본은 뭐다? 원주상피다. 근데 예외가 뭐다? 식도 항문관. 무엇으로? 중증 편평상피로. 자, 그럼 이번에는 근육 보겠습니다. 근육에서는요, 요 그림 기억나시죠?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뼈대 근육이었죠. 뼈대 근육.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이 뭐였죠? 심근이었죠. 심장 근육. 그리고 세 번째가 민무늬 근육이었습니다. 심장 오늘 공부 안 할 거니까 심근은 제외하도록 하겠어요. 뼈대 근육의 특징이 뭐였죠? 수위였죠.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민무늬 근육은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불수의 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소화계통, 이 장기들은 수의근일까요? 불수의근일까요? 당연히 앞서서 공부하신 것처럼 불수의근이겠죠. 나 오늘 좀 소화 좀 한번 시켜볼까? 이렇게 한다고 소화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근육은 소화관의 근육의 기본값은 민무늬 근육입니다. 평활근, 스무스 머슬이에요. 그리고 이 근육은 두 개의 층 구조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어떻게? 회전근과 그리고 세로근의 운동을 하고 있어서 이 장기들이 줄어들었다 펴졌다 하는 연동운동, 꾸물럭꾸물럭하는 연동운동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특징 뭐다? 불수의근이다.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하지만 역시도 예외가 있겠죠. 인두, 식도, 상부 내가 꿀꺽할 때 쓰는 곳이에요. 여기는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겠죠. 가로무늬 근육, 횡문근, 뼈대 근육이에요. 스트라이프티드 머슬, 연하, 꿀꺽 하는데 이용이 되죠. 수익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근육, 소화계통의 근육은 몇 층이 기본값이다? 두 개 층이 기본값이다. 그런데 우리 내 장기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운동을 하는 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음식물들이 들어와서 부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죠. 그래서 근육이 이렇게 회전근과 세로근만으로는 우리가 운동을 충분히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빗살무늬 근육도 하나 더 주세요 라고 해서 위의 근육층은 3개의 층입니다. 가장 안쪽에 빗근, 사근, 오블리크 머슬이 하나 더 있어요. 뭐다? 회전근과 세로근과 위에는 오블리크 머슬, 빗근이 하나 더 있다. 이게 소화계통의 어떤 조직적인 특성입니다. 기본값이 뭐다? 그리고 특수한 곳은 어떤 곳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소화계통의 신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소화계통의 신경은 점막 및 서브 뮤코사 아래 플렉서스 신경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점막의 분비 기능을 지배한다라고 해요. 그리고 근육층 사이에 신경총이 존재를 해서 민무늬 근육의 연동운동에 관여한다고 합니다. 신경이 뭐다? 신경이 1개, 2개가 있는데 점막 아래 있는 거는 점막의 분비 기능, 위액이라든지 이런 게 분비되겠죠? 그걸 지배를 하고, 그리고 근육 밑에 있는 신경은 무엇을 지배한다? 연동운동. 꾸물럭꾸물럭 하면서 음식물이 부서지고 지나가고 하는 연동운동에 관여한다. 이렇게 2가지 신경의 계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계통의 신경의 조절은 무엇이 할까요? 조절은 자율신경계가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는 뭐라고 했죠?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신경이 있어서 제가 수업하는데 갑자기 교감 선생님 들어오면 제가 긴장되고 소화 안 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긴장되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위협 상황에서
생기는 반응이에요. 이때 여러분 소화 잘 돼요? 스트레스 받고 위협받으면 소화 잘 안 되시죠? 막 얹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은 소화계통을 억제하는 작용이고요. 부교감신경은 이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이제 해부학 특성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계통의 가장 첫 관문, 입이죠. 그죠? 입술을 벌리면 우리가 입 안에 음식물을 꽉꽉 씹는 치아, 그리고 음식물을 썩고 말이 나오게 하고 음식물을 삼키는 데 도움을 주는 혀,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치아 먼저 볼게요. 치아는 투스이고요. 유치, 아기 때 이빨이 20개 났다가 다 빠지고 6, 7, 8세에 다 빠지고 성인이 되면서 32개의 치아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아주 억울해 죽을 지경이에요.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거는 이거예요. 치아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하얀 이 치아의 표면은 사기질, 에나멜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한 조직이 바로 이 사기질입니다. 근데 사기질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 그냥 단단한 조직이다 하고, 이 사기질이 깨지면 그 안에 덴틴이라고 하는 퍼석퍼석한 상아질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 치아는 이뿌리 덴탈 루트에 의해서 고정이 되고 있죠. 어디에 고정이 되고 있지? 잇몸, 진지바에 감싸져서 고정이 되고 있습니다. 잇몸은 진지바, 이 스펠링 하나 외워주세요. 잇몸, 진지바.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진지바이티스, 이게 잇몸 염증이죠. 그리고 이 잇몸 안에 들어있는 이를 고정하고 있는 이틀뼈 치조골 알베올라 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 에나멜 사기질, 우리 몸에서 가장 단단하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은 아니다, 그냥 단단한 어떤 조직이다라는 거, 그리고 잇몸 이름 진지바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소화계통에서 해부학적으로 조금 의미가 있는 곳이 입천장입니다. 여러분들 혀로 이빨 치아 뒤에 입천장을 만져보시면 단단하죠. 그곳이 바로 이 치아 뒷부분 단단 입천장 경국의 하드 팔레이트이고요. 그 뒤쪽 목젖에 좀 더 가까운 곳으로 가면 물렁물렁합니다. 소프트 팔레이트, 물렁 입천장이죠. 이 입천장 팔레이트라고 하는 곳은 정상적으로는 닫혀 있어야 되는데 간혹 어떤 선천적인 이상으로 이 팔레이트가 열려져서 태어나는 아기들이 있어요. 구계열, 구순열이라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 입천장인 팔레이트가 열려있는 경우에는 구계열, 크레프트 팔레이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술이 열려있는 경우는 크레프트 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목 구멍에 있는 편도 그리고 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편도, 톤실, TONSIL이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감기만 걸리면 나 목이 부어요 하시는 분들 있죠? 나 편도염이 있어요, 목이 부어요? 삼킬 때 목이 까끌까끌해요? 입을 벌리고 핸드폰의 라이트로 이렇게 비춰서 보시면은 여러분의 이렇게 목 구멍 안에 목젖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편도가 땡땡하게 빨갛게 부어 있거나 혹은 하얀색 이렇게 화이트 패치가 붙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편도는 우리 몸의 가장 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면역기관입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으로부터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톤실에 염증이 생기면 ITIS가 붙어서 톤실라이티스가 되고요. 지속 반복되는 편도염으로 불편감이 있다, 편도 절제술을 하게 되겠죠. 그럴 때는 톤실을 어떻게 한다? 액토미한다. 톤실을 절제하는 톤실렉토미라는 수술명을 사용을 해요. 자, 이번엔 혀 보겠습니다. 혀, 메롱하는 우리 혀죠. 혀, 텅이라고 얘기를 하죠. 혀에는 특수한 기관이 하나 있어요. 이거 우리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혀에 여러분 혓바늘 났어 라고 하면은 혀에 굉장히 작고 뾰족하게 뭔가 삐쭉 올라와 있는 게 있죠. 그게 바로 혀유두, 링규얼 파필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링규얼 파필라라고 하는 곳에는요, 일부 맛봉오리, 미뢰, 테이스티 버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맛봉오리, 미뢰, 테이스티 버드에서 미각을 느끼는 특수 감각기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혀의 가장 작은 단위 뭐다? 혀유두 파필라다. 파필라에는 테이스티 버드가 있다. 테이스티 버드는 맛을 느낀다. 맛은 몇 가지 맛을 느낄까요? 5가지 맛을 느낀다고 해요. 단맛, 짠맛, 쓴맛, 매운맛, 그리고 감칠맛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맛을 느낀다라고 합니다. 혀는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혀는 설하신경이라고 하는 혀 밑 신경, 12번 뇌신경으로 혀 운동을 해요. 우리가 메롱 할 때 설하신경으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혀는 혀 뿌리 링규얼 루트에 의해서 혀 뿌리가 고정이 되어 있고요. 혀 뿌리는 여러분이 혀가 이렇게 우리가 메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혀를 이렇게 뒤집으시면 이 혀 아래쪽에 이렇게 끈이 달려 있는 거 혹시 투명한 끈이 달려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링규얼 루트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끈이 너무 앞쪽부터 달려 있으면 혀가 멀리까지 나온다든지 활발한 운동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혀 뿌리가 혀에 너무 많은 부분에 붙어 있는 경우 우리가 혀가 짧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설소대 단축증이라고 하고요. 텅타이 혹은 앙킬로글로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게 있을 때는 이제 이 혀뿌리 부분을 가위로 쓱쓱 잘라주고 지혈하면 금방 치료가 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뭐다? 혀유두, 링규얼 파필라라는 조직, 그리고 여기에는 테이스티 버드가 있다. 미각을 느낀다. 미각은 특수감각기에서 5가지 우리가 맛을 느낀다는 거. 혀 운동은 설화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다음은 침샘입니다. 침샘은 요 3가지 침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구분은 해 주셔야 해요. 자, 우리 몸에는 큰 침샘과 메이저 셀리바리 글랜드 그리고 작은 침샘, 타액샘, 셀리바리 글랜드가 존재를 합니다. 큰 침샘은 귀밑샘, 턱밑샘, 혀밑샘이 존재를 해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침샘은 여기 귀밑샘입니다. 이하샘이라고 얘기하고요. 페로티드 글랜드예요. 여러분 이하선염 들어보셨죠? 우리가 멈스라고 부르죠? 이하선염이 바로 이 귀 밑샘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턱 옆이 불룩하게 부풀죠.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침샘이고요. 아밀라제나 항체들도 같이 배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턱 밑에 아카셈이에요. 하악셈 아니고 아카셈입니다. 서브 만디블라 글랜드예요. 만디블의 아래에 있다는 거죠. 서브 만디블라 글랜드. 아밀라제가 나오고요. 아밀라제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 안에서 저작을 하면서부터 침을 통해서 탄수화물은 분해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리고 혀 밑샘, 설하셈, 혀설 하 아래하, 서브 아래, 뭐 아래, 링규얼 아래에 있는 글랜드라는 거. 여기서는 완충액, 윤활액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 점막에 광범위하게 작은 침샘이 나오고요. 침이 잘 나오는 거, 우리 침이 줄줄줄 나오는 거는 소화가 잘 될 준비를 막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타액의 분비가 자극되는 거는 부교감 신경이 타액 분비를 돕습니다. 셀리베리 리플렉스라고 하죠. 자, 이어서 이제 우리 음식을 씹어서 삼켜야겠죠. 씹는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마스티케이션이라고 해서 마치 캐스터네트처럼 위턱뼈 막실라와 아래턱뼈 만디블이 캐스터네트처럼 딱딱딱딱 움직이면서 저작 마스티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사용하는 근육은 크게 3가지 종류의 4가지 근육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근육은 마세스터 머슬이라고 하는 깨물근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 턱의 맨 끝부분에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있으면 턱의 이 맨 끝부분에 여러분 손을 이렇게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이빨을 앙 물어보세요. 그럼 여기 근육이 약간 이렇게 불룩하게 튀어나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갸름한 턱을 원하신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사각턱 보톡스 맞으러 가요 라고 할 때 바로 이 마세스터 머슬에 보톡스 주사를 꽝꽝 맞게 되면은 효과가 있게 됩니다. 길게는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리고 2번째로 템포랄 머슬이라고 해서 이렇게 얼굴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근육, 관자근이 또 우리 씹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보톡스를 맞아서 마세스터 머슬에 힘이 빠지게 되면은 우리가 뭔가 딱딱한 걸 씹게 될 때 템포랄 머슬에 힘이 들어가서 막 눈옆이 땡기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제가 왜 알게 됐는지는 묻지 않으시기를. 자, 그리고 또 우리 저작할 때 쓰는 근육은요. 안쪽, 바깥쪽, 익돌근, 날개 근육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마세스터 머슬과 템포랄 머슬 안쪽에 있는 근육이고요. 저작을 함께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들에 의해서 마스티케이션이 일어나고요. 자, 다음 연하입니다. 연하는 꿀꺽 삼키는 거죠. 연하는 우리가 공부했던 혀, 텅, 그리고 물렁 입천장, 소프트 팔레이트, 그리고 인두, 파링스, 식도 상부, 에소파고스의
가로무늬 근육이 협조해서 일어나는 반사 운동이에요. 우리 아까 소화계통의 근육의 기본이 뭐라고 했죠? 근육의 기본은 민무늬 근육입니다. 불수이죠. 꿀렁꿀렁 연하 정도만 해요. 자율신경의 영향을 받죠. 근데 혀, 물렁입천장, 인두, 식도, 상부 이 부분에는 뭐다? 가로무늬 근육의 협도다. 가로무늬 근육은 뭐죠?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수의근, 내가 삼킬 거야 라고 하고 여러분들 꿀꺽 삼키시는 거죠. 협조에 일어나는 반사 운동이고요. 연하에 사용되는 신경들은 설인신경, 9번 신경, 그리고 미주신경, 10번 신경, 설하신경, 우리 아까 메롱 할 때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설하신경 12번 뇌신경이 사용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인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인두는 아마 요즘에 가장 고통받고 있는 신체 기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코 찌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코를 찌르는 게 아니라 비강으로 들어가서 비인두를 터치하고 나오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PCR 검사, 신속항원 검사인 것이죠. 그래서 비인두, 우리 나소파링스가 지금 너무 고생 중이다. 파링스는 숨이 들어가는 호흡계통의 역할도 하고 있고요. 음식물이 지나가는 소화계통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서 음식과 호흡, 숨이 동시에 지나가는 어떤 특징적인 장기예요. 파링스는 크게 세 군데로 구분을 해볼 수 있어요. 비인두, 구인두, 하인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비인두는 코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요즘에 우리 고통받고 있는 비인두, 나소파링스, 나소파린지얼, 에피파링스 등의 단어들로 불리고 있고요. 다음 구인두는 목에서 꿀꺽 넘어갔을 때 목구멍에서 만나는 곳이죠. 오로파린지얼. 그리고 하인두는 후두, 라링스와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링고파링스라고 부르거나 하이포파링스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렇게 인두는 세 개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이 인두 부분에는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편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편도는 뭐라고 했죠? 우리 몸의 최전선에서 가장 바깥 부분에서 점막 관련 림프 조직으로 외부 병원체로부터 감염을 방어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감기균이나 어떤 균에 감염이 되셨을 때 가장 먼저 목이 붓고 목이 깔깔하고 이런 증상들이 생기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혀 인두신경, 인두반사라는 게 있죠? 뭔가 우리가 입을 벌려서 구인두 쪽이 터치가 되면은 구토할 것 같은 반응을 일으키죠. 그게 파린지얼 리플렉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자, 오늘의 마지막 식도입니다. 식도 에소파구스죠. 식도 에소파구스. 에소파구스는 입에서 꿀꺽하고 삼겨서 위까지 쭉 내려가는 얇은 관입니다. 하나의 얇은 관처럼 생겼지만 이 관은 생리적 협착 부위라고 해서 조금씩 넓어지고 좁아지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길이는 약 25cm. 제법 길죠, 그죠? 음식물이 꿀꺽꿀꺽꿀꺽 넘어갑니다. 음식물이 넘어가면서 라면 국물 너무 뜨거워, 나 상처 입었어, 까졌어. 그래도 괜찮아. 왜? 난 중증 편평상피니까. 까져도 괜찮아. 중증 편평상피다. 그리고 근육은 상부 3분의 1 부분은 그래도 삼키는데 도움을 줘야 돼요. 그래서 가로무늬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하부 3분의 2 부분은 민무늬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소화계통의 기본값이 뭐라고 했죠? 점막은 원주상피가 기본값이고 근육은 민무늬 근육이 기본값이다. 하지만 식도는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있네요. 이런 것들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서 이런 상피세포라든지 근육의 특성을 묻는 문제들이 잘 나옵니다. 자, 우리 식도는 뭐죠? 인두, 파링스를 통해 들어온 음식물을 위, 스토머크로 전달해주는 역할, 연동운동, 꿀렁꿀렁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리적 협착 부위라고 해서 후두, 연골 부근, 기도 압박부, 가로막 통과 부위가 이렇게 조금씩 꼬불꼬불 해가지고 좁았다 넓었다 하는 부위들이 있대요. 이런 것들 어떤 역할을 할까요? 음식물이 넘어갈 때 속도 조절을 좀 해주겠죠. 그리고 위에 여기서는 결정적으로 위에 역류를 막아주는 하부식도 조임근이 있습니다. LES라고 하고요. 요거는 암기를 해주십시오. Lower Esophageal Sphincter라고 하는데요. 우리 위에서는 위산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위산이 여러분들이 먹고 바로 누웠다고 해서 바로
식도로 넘어오고 구강으로 넘어오면은 그 시큼시큼한 것들이 정상적으로 계속 넘어온다? 그럼 어떨까요? 조직의 손상도 있고 일단 좀 불편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조물주께서는 하부 식도 조임근을 통해서 위의 내용물이 식도로 넘어오지 않도록 쪼아 놓았습니다. Lower Esophageal Sphincter LES예요. LES. 근데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조물주의 뜻을 항상 거스르죠. 그래서 먹고 바로 눕고 배 터질 때까지 먹고 그리고 바로 눕고 막 이런 일들을 해서 이 위에서 자꾸 꿀렁꿀렁 음식물들이 넘어오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위식도 역류 질환 가스트로 에소파지알 리플렉스 디지즈의 약자 GERD입니다. GERD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죠. 우리 질병 공부하시는 분들은 잘 알아두셔야겠죠. 원인이 뭐죠? 위산이 역류하는 거예요. 위에는 pH 1 정도의 굉장히 강한 산성, 우리 몸에서 가장 산성인 곳이 바로 위이거든요. 근데 이 위산이 식도로 꿀렁꿀렁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식도에 이 중층 편평상피가 까지고 자꾸 까지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역류성 식도염, 미란성 식도염이 생기는 거죠. 증상 뭘까요? 자꾸 까지고 시큼한 게 넘어오고 하니까 가슴이 뜨겁게 타는 것 같은 증상. 번 가슴 쓰림이 생기고요. 그리고 산이 역류해서 시큼한 게 올라온다든지 시큼한 게 올라와서 기침이 난다든지 목소리가 쉰다든지 이런 산 역류 증상들이 생깁니다. 중재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조임근을 다시 조이는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여기는 뭐죠? 민문이 근육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괄약근 조임 운동처럼 조임 운동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산을 감소시키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PPI라고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오메프라졸 이런 것들인데요. 위산을 분비하는 약을 먹고 호전이 없으면 한 달 정도 뒤에 내시경 해가지고 좀 더 적극적인 치료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이렇게 식도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식도에서 음식물이 쏙 들어가는 위 그리고 대장 항문까지 공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